안녕하십니까. 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동국대 동의대의 바른경영 미래세대위원회 위원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세미나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 관계로 시간을 수업이 끝나는 5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3월 26일 우리 재단의 설립자이신 고 박종규 회장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33년 전 3월 30일 기업인 30여 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바꾸시겠다고 우리 단체를 만들어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유지를 계속 이어받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첫 모임이기 때문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바른경제이사장 김동수입니다.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재단은 1993년 3월 경실련 경제분과 소속 회원의 젊은 이 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단법인 바른경제로 출발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이 약간 하는 일과 목표가 틀리지만은 아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번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재단법인으로 재출발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우리 재단은 투명경제, 부정부패 척결, 정도 경영을 목표로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신생활 선언운동, 부패지수 측정 모형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미래 경영자가 될 학생들에게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동국대에 이어서 2026년 부산 동의대에서도 같은 교육 과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무총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단은 저희 설립자이신 박정규 회장님의 유지를 살려서 많은 그런 경제인들을 깨끗하고 또 훌륭한 그런 분도 키워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며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 주시고 주위에 또 좋은 사람 또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미래 경영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좋은 강연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강연에 앞서서 작년 2학기 동국대 바른경영 미래세대위원회 바른경영 보고서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한 차하연 학생의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연 학생 공유 PPT 띄워주세요. 시간 관계상 10분 내외로 발표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AI 자동화 의사결정 시대의 설명 가능 데이터 윤리와 바른 경영에 대한 발표입니다. 하하연 학생은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PPT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과 3학년 차하연입니다. 오늘 저는 AI 시대의 바른 경영과 설명 가능한 책임성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줄여놨을 때. 그래요? 네, 먼저 발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우리가 이미 AI가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왜 바른 경영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한지 그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먼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사례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명 가능한 AI, 즉 조금 더 크게 XAI와 알려주세요. 데이터 윤리를 결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시대에 적합한 바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판단만으로 운영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접하는지, 심지어 어떤 배달 기사가 호출되는지까지 이제는 AI 알고리즘이 결정하고 있는데요. 즉,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자체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바른 경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찾아보았는데요. AI의 판단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지만 그 판단이 왜 내려졌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결과만 제공할 뿐 그 기준과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되거나 배제되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음. 원래 바른 경영이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서는 기업이 우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책임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즉, 책임은 그런 알고리즘 코드 뒤로 숨고 윤리는 자동화 속도에 밀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네이버 쇼핑 랭킹 문제입니다.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판매자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 노출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광고비에 따른 영향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광고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추천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은 보이지 않는 시장 질서를 만들고 있지만 그 정당성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뉴스 추천 시스템은 단순한 편집 기능이 아니라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향의 뉴스가 더 많이 노출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기업은 그 작동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기업조차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의 위치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배달 기사는 호출 순서를, 소상공인은 가게 노출 순위를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평점, 위치, 주문 이력 등이 반영되지만 그 기준과 가중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구조적으로 불리해지지만 그 이유를 알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즉,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과 생계를 결정하는 사회적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서의 바른 경영의 재정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존재하지만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둘째, 선택은 이루어지지만 기준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AI 시대 바른 경영이 직면한 핵심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설명 가능한 AI, 즉 XAI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정보학과 학생회 인사부서에서 활동하면서 이 XAI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본 바른 경영 보고서 작성에도 이제 그 개념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제 기존 AI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 구조였습니다. 반면 이 XAI는 Explain AI로서 AI의 판단 근거를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 이유를 가격, 선호도, 리뷰 등으로 보여주거나 배차 이유를 위치와 평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AI를 사회적으로 신뢰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가 점점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게 되면서 단순히 결과가 맞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졌습니다. 이 XAI는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아야 사람도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원인 추적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책임성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또 차별이나 편향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문장을 예로 들자면 이제 같은 상황에서 일반 AI는 이 사람은 대출 거절입니다 라고만 말을 한다면 XA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최근 연체 기록이 있어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결과와 이유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이 설명 가능 AI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 설명 가능한 책임성 기반 데이터 경영 모델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크게 5가지를 고안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 설명 보고서 제도화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기준과 가치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서술하는 윤리적인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설명 제공하기입니다. 사용자는 단순히 결과를 소비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그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자신의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 독립 감사 제도입니다.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편향성은 기업 내부의 자체 점검만으로는 충분히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인 외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차별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자 선택권과 이의제기권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거나 특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를 기술 환경의 공동 설계자로 인정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알고리즘 영향 사전 평가 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환경 영향 평가나 개인정보 영향 평가와 유사하게 새로운 알고리즘 시스템이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동, 정보 접근, 공정 경쟁,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도입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이미 해외 ESG 정책과 AI 규제 흐름에서 확산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제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윤리를 내재화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바른 경영은 이제 기존의 윤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바른 경영은 기술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알고리즘은 신뢰를 만들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결정은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은 설명 가능한 책임성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하연 학생이 신세대답게 AI와 우리 반응 경제를 잘 접목시켜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로 박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나중에 그 질문 시간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연사이신 최정일 연사님 소개와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연사님 소개는 같이 한국경영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창조 우리재단 연구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연구소장 유창조 교수입니다. 오늘 그 많은 학생들 또 우리 회원분들 그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공지사항 비슷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 뭐 완전히 그 고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4월에 그 세미나 때는 경영학회 회장님을 모시는 방향으로 조금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영학회장님이 이제 3월에 취임을 하시기 때문에 취임 겸 해서 우리 바른경영이나 바른경제에 관련된 강연 내용을 경영학회 회장님으로부터 들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한국경영학회가 어떤 학회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여튼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영학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회원이 아마 한 10,00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영역을 더불어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 그
전통과 명예를 갖고 있는 학회이고요. 우리 최정일 그 학회장님은 이번 아까 말씀드린 3월에 취임을 하셨고, 그 전에 뭐 한국 서비스 경영학회, 품질 경영학회, IT 서비스 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신 가 있고, 네브라스카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바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2018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고, 25년 한국경영학교 우수경영학자상, 또 학교에서도 숭실대학교에서도 연구및 교육과 업적 부문 우수교원상, 이것 외에도 다수의 논문 상을 수상하신 분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산업계와의 그 산학 협력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연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친한 친분을 갖고 있는 어, 그런 후배 교수님이시면서 또 제가 그 존경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좋은 강연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정성에 대해서도 아마 좋은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추가해서 그냥 공지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동국대하고 동의대에서 경영자위원회, 바른경영 미래경제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은 그 작품을 4월에는 동국대 대상 작품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7월에는 이제 동의대에서 대상 받은 작품이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래경제위원회에서 아마 8월쯤이면은 이제 각 학교 대상 작품이 선정이 될 텐데 그 대상 작품은 이제 10월에 그리고 내년 1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사항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최정현 경영학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일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고요. 그 한국경영학회 그 2026년도 제 71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줌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오면서 저도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는데 2018년도에 아마 그 강원도 하이언 리조트에서 그 한상만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여기 계신 유창주 교수님하고 같이 CSV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우리 박 회장님을 뵀었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다고 그래서 너무 그 갑작스럽게 좀 안타깝고 그 먼저 애도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인이셨는데 이렇게 세상을 먼저 가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예는 유한 킴벌리도 나오는데 최규복 대표님도 계셔가지고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릴 내용은 뭐 여기 그 오랫동안 실제 실무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 기업 경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리 얘기를 많이 그 이름은 내뱉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그 뿌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고 그냥 진정성, 바른 경영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좀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디로부터 접근이 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서 소개를 우리 유창주 교수님이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회장도 여러 번 했고 주로 이제 제가 그 외부 활동을 하는 곳은 뭐 시청자나 소비자 이익 보호에 관련된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많이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그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 평가 같은 부분들을 했었고 또 숭실대 오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서 그 교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진정성이다라고 하는 말. 요즘에 여러분들이 진정성은 있는데 바르지는 않은 것 같고, 바르긴 한데 진정성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과연 이 기업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진정성 있게 보이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쓰냐라고 할 텐데, 먼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다른 그 우리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이 AI 시대, 더 멀리는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들 사회에서의 정보의 공유나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숨길 수 있는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와 동시에 사람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 지금 보여지는 내용들이 정말로 리얼, 진짜로 그런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전 걸 달리 기업의 어떤 브랜드나 품질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기업인지, 바른 경영을 하는지 그런 브랜드 이미지나 철학이나 이런 태도를 굉장히 그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는 그런 세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영어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쉐어홀더 또는 스테이크홀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주자본주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기회에 이제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게 이 기업의 얼른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주주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있었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이 패러다임이 아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위한 그런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 해서 이해관계자 경영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그 시대적인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진정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어적인 표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슷한 단어가 genuine이라는 그 진짜, 참한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때 우리가 보통 기업 경영에서 쓰는 이 진정성은 그 genuine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authentic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이거는 만들어지는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타고난 진짜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기업이 노력을 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나 그 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이나 비전들과 얼마나 행동이 일관적으로 일치하느냐 이 표현들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진정성을 쓰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영어 표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진정성에 대한 이미지가 또 뜻이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주자본주의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있어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그 이해관계자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꾼다거나 원칙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진정성에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주주의 이윤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왜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IT가 발달되면서 특히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 제공자들이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거니와 우리의 의식 수준의 어떤 상향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기업들이 어떤 그 기업의 불리한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꺼이 빨리 공개를 해서 오히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신뢰를 축적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또 페이퍼워크로 보고서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종이의 작업이라든지 보여주기식으로 보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화와 그 바깥으로 내놓는 메시지가 일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진정성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경영이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되는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항목은 일관성입니다.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사례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이 기업이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은 무엇인지 그 비전이나 미션에 따라서 어떤 경영 목표와 경영 계획들을 세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미션에 일관되게 기업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감과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존의 이윤 추구 외에도 물론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공유가치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실제로 기업이 진심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관성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그 키워드인데요.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이거 단기적인 이벤트야?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겨울만 되면 기업들이 갑자기 무슨 사회봉사 활동을 막 해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정성 있다라고 할 때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치와 외부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의 일치 여부를 가지고 진정성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싶은데, 그래도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경영학적인 어떤 그 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비롯이 됐습니다. 이 진정성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범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밑에 화살표로도 표시를 했지만 기업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인 배경을 따져본다면 실존주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어덴틱 리더십이라고 돼 있어서 진정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을 읽어보면 기업들이 지금 이 기업들이 리더십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들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보면 그 뭐 나를 제대로 알기, 솔직하게 드러내기, 원칙을 지키기, 편견 없이 판단하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기업 경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결국 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더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결국은 조직 전체의 신뢰라든지 성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행동은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보통 2, 3학년 때 많이 배우는 과목일 텐데요. 이 조직 행동론에서는 주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이 신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구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도 좋은 문화를 갖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 진정성 이론이라고 마케팅에서 굉장히 자주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론인데요. 이 진정성 이론에서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에 일관성, 진실성 또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처럼 젊은 세대일수록 특히나 소비자가 어떤 좋은 제품도 중요하겠지만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랜드 진정성 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의 개념과 어떤 배경의 어떤 철학들을 보게 되면 진정성은 우리에게 어떤 그 과제, 어떤 미션을 주는 거냐면 그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의 문제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바른 경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른 경영은 영어로는 이제 right management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분들은 바른이라고 하면 인성으로 연결을 해서 착하다. 이것이 바른 경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착한 경영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또 윤리, 또 앞서서 얘기했던 이해관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속성,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그런 경영이 우리가 바른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 바른 경영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거를 분해해서 네 가지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업이 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 규범을 잘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라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는 어떤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가 이 법규를 지켰는데 뭐 이렇게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규의 준수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으로서 정당한가 이것까지 고려를 하는 부분이 바른 경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가치 추구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내 외부 고객뿐만이 아니라 환경단체, 그 다음에 노조, 또 지역사회, 또 정부, 뭐 여러 이해관계자의 그 관심들을 잘 골고루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요. 단기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과를 잘 밸런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수탁 책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수탁 책임이라는 게 바로 이 accountable이라는 하는 영어적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수탁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자로부터 또 투자자로부터 경영을 잘해라 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 위임받은 자는 책임 있게 그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결정자들이 자기가 내리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결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갖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하고 또 실패에 대해서도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운 게 어떤 한 개인의 또는 일부의 구성원들의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고 이 기업 자체가 바른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나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로 이게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통제가 되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 경영 또는 청렴한 경영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법과 규범의 준수, 균형 잡힌 가치 추구, 책임 경영, 시스템에 기반한 운영들이 다 바른 경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 경영은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른 경영은 앞서 얘기했던 진정성은 주로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루었다고 하면 바른 경영은 경제학, 또 경영학, 윤리학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앞서서 얘기했던 것지만 쉐어홀더 티어리가 있고 스테이크홀더 티어리가 있는데 과거의 주주의 이론이었다고 하면 그 역할이나 궁극적인 목적이 아주 좁은 범위였다면 이해관계자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외부 고객, 지역사회 환경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자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기업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다루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업 경영에서는 윤리 경영, 정도 경영, 뭐 책임 경영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윤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가 음으론의 대표적인 그 주장자인데요.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가 아니고 어떤 기업이 세운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음으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자 이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기업의 경영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그 부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덕윤리인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성품과 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때 재미있는 표현은 덕성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윤리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종합을 해보면 바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적인 기준이 아니고 앞서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주요한 키워드, 원칙, 의무론, 또 결과, 또 그리고 덕성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덕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일종의 품격 또는 남을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은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창조 교수님, 한상범 교수님 CSV 소사이어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중복적인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ES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하고 또 중복되게 또 바른 경영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CSR로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 경영까지 오는 그 범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종의 그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영역까지 책임을 다하고 가치를 추구하느냐의 범위와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CSR 얘기할 때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이 남으면 그 이윤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CSV는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그 해당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ESG는 요 두 CSR과 CSV와 다른 것은 보통 우리가 회계에서는 그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는데 환경과 사회와 기업의 지배 구조를 모두 잘 균형되게 가치를 해야 되는데 회계적으로 보게 되면 또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기업이 외부에 공시를 해서 외부의 평가를 잘 받아야 기업이 바른 경영을 할 거다라고 해서 최근에 ESG는 회계나 재무 쪽에서 공시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잣대, 공시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기업에게 바른 경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포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생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바른 경영은 그럼 뭐냐? 기존의 윤리란 측면도 있지만 전략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도 이론입니다. 제도 이론. 여러분들이 회계나 재무에서 좀 다루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고 굉장히 경영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기업은 사회적인 규범과 기대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왜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정당성.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말로 사회에 의해서 수용되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동형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외부의 환경에 맞춰서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내부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동적으로 잘 변화하는지, 순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이론에 입각하면 바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선택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생존과 지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바른 경영은 아, 무엇이죠? 결국은 앞서는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다루었다고 하면 진정성에서 바른 경영은 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규범적인 체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적 배경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결국 지속 가능한 기업은 우리에게 어떤 기업이냐? 내적으로 진실하고 외적으로 정당한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른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그 기업이 내세우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ESG 활동에 대한 재무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공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공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경영 활동들이 조직 문화에 얼마나 잘 수용되고 흡수되고 실현하는가를 하는 게 진짜 바른 경영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법규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물론 그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들이 그 내포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과 지역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대규모 기업들이 협력회사들을 상대로 교육훈련에 같이 참가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CSV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최근에 들어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를 같이 설계한다거나 품질 측정을 같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품질 경영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제품의 품질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품질을
경영 품질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의 전체적인 TQM이라고 해서 토탈 퀄러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모든 곳에서 비롯된다. 그런 경영 품질으로서의 바른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화가 아니라 엔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없는 바른 경영은 형식적이고 바른 경영이 없는 진정성은 이상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요소가 우리가 바른 경영을 얘기할 때 이제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여기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아마 그 우리가 바른 경영 또는 ESG 지속 가능 경영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회사가 파타고니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진정성 얘기할 때 비전이나 미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타고니아의 사명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 아마 어떤 사람이 보면 이게 진짜 사업의 목적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은 지구가 유일한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타고니아를 만든 창업자는 지분 100%를 나는 환경에 기부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오래전에 또 가족들이 이 선언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굉장히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줬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은 73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꽤 오래되었죠. 한 50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타고니아의 그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광고들도 있는데 보시면 이 기업은 뭐 가격이 좀 비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유기농 친환경 소재를 고집하고 있고요. 특히 이 바른 경영에서 중요한 게 공급망입니다.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이나 품질 또는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파타고니아의 또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는 임직원 간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잘 구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에 빨간 거 광고 한번 보실래요? 한 번 쓸 건가요? Single use, think twice 이렇게 돼 있죠. 이 대표적인 파타고니아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그 파버 카스텔. 여러분 아마 그 비행기에 타셨으면 요 연필 모양을 어린이 때는 선물로 부모로부터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색연필을 선물을 받거나 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IT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색연필을 많이 썼답니다. 이 파버 카스텔은 정말로 이 오늘 강의를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왼쪽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인 산림 경영 인증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연필을 많이 만들면 이 연필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많이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때로는 비난도 하고 때로는 걱정을 했지만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아마존에 엄청나게 큰 숲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위해서 소진되는 그 나무만큼 이상으로 나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례로 나오는 유한 킴벌리도 펄프 회사이기 때문에 그 종이에 대한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알기로 충주에 큰 농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원조가 이 파버 카스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파브 카스텔의 회사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이 세습 경영 또는 상속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파브 카스텔의 사례를 보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26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약 9대째 가업을 승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연필의 두께를 다루는 연필 심도 이 회사가 만들어서 표준이 됐고요. 또 세계 최초로 직원을 위한 보험도 만들었고요. 직원용 사택도 타가서도 이 회사가 제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에 가시면 꼭 뉘른베르그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면 이 회사를 방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92년도에 이 연필을 만드는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 이 연필을 빨아먹는다는 거죠. 빨아먹으니까 이거 환경에 문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직접 현장에서 보았지만 먹어도 될 만큼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을 빠른 시일에 이 회사는 이루어서 페비큐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현대백화점 사례입니다. 뭐 외국 사례만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겠어요? 현대백화점은 좋은 CSV의 사례인데요. 옆에 지금 저기 뭐야 나이 있으신 우리 아주머니를 볼 텐데요. 이제 현대백화점이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어떤 제품을 취급을 하는데 지역에 여러 명인들이 있는데 이 명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이 명인들의 제품을 우리가 백화점에서 팔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이 명인들한테도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브랜드가 명인 명촌이에요.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뭐 양구 지역의 참기름 장인, 장흥 지역의 매실 장인, 강진의 고추잠 장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현대백화점에 가면 지하에 꼭 가보셔서 이게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사례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백화점은 우수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어서 좋은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설득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잘 정착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한 킴벌리 하면 여러분 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 캠페인을 많이 보실 텐데요.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통해서 유한 킴벌리 하면 어떤 회사다라고 하는 브랜드 신뢰. 저는 이제 신뢰의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신뢰를 쌓은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이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이유는 이제 매듭을 하라라고 하는 표정으로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성과 바른 경영은 전략입니까? 본질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성이 좋은 거예요? 바른 경영이 좋은 거예요? 진정성만 있으면 됩니까? 바른 경영이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때 답은 오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앤드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이게 결국은 우리 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결국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무적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충성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고 이 진정성과 바른 경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조직의 문화를 쌓는지 그 DNA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사회로부터 증명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략이고 본질이다. 본질적이고 전략적이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수술 경험 있으신가요? 수술할 때 존스 홉킨스에서 왼쪽에 의사가
환자의 손을 이렇게 만집니다. 오른쪽에 패드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술할 때 이 그 마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몸이 차가워지거든요. 그때 의사가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단말기를 드는데 손을 딱 떼는 순간 환자가 너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기록을 봐야 되는데, 이 환자의 기록을 봐야 되는데 손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용, 수술용 의사의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말기를 어떻게 했냐면 터치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스크롤을 업, 다운 하게 되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별도로 제작했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예. 자, 요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LG전자하고 스타벅스하고, 아니,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라고 그러는데, 텀블러를 들고 오면은 뭐 값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텀블러는 세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오른쪽에 있죠. 텀블러를 딱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1분 안에 또는 5분 안에 그 세척을 한번 해주고 워밍 시켜가지고 따뜻하게도 만들어줘서 실제로 우리가 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방법도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덴마크를 갔었는데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 갔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덴마크 가면 산이 없거든요. 산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산을 그리워한대요. 그래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왼쪽에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암벽타기가 있어요. 여기가 워낙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서로 하려고 신청을 받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사진에 나와 있지 않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녹색 판이 보일 겁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인공 스키 슬롭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진정하고 바른 경영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 딱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은 여러분 고잉 컨선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게 직역이고요. 의역은 뭐냐면 영속체입니다. 진정성 있고 바른 경영을 해야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잉 컨선이다라고 하는 게 기업의 본질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6시에 딱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열정적인 강의를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고개가 윤사님 쪽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른 경영의 진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우리 오늘 윤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동국대와 동의대 학생 35명이 지금 명단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7, 8월에 있을 보호서 작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대표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최정희 교수님 좋으신 강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김동수 이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지금 그릇된 인식의 물결이 사실과 진정성을 지배하고 있는 슬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그릇된 인식의 물결로 진정성을 덮어버리는 정치가 우리 바른 경영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심리학적으로 보면 확증적 편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측면 때문에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찬이 있으면 반이 있는 것처럼, 뭐,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지. 뭐, 현재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맥락이나 그 뜻을 다 잘 알겠는데요. 저희 그 학회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회에서도 정부에다가 충분히 네네. 필요한 것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회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하연 학생이 발표하신 수상 내역에 대해서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쪽까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한 학생 아주 발표를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요. 발표 자료가 많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그최 회장님 발표 자료, 그다음에 차한 학생 발표 자료, 우리 재단법인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주 회장님의 서거 소식을 며칠 전에 접했는데요. 제가 그냥 참고로 우리 파타고니아 사례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 이제 이번 슈나드라는 분이 창업자인데, 저 처음에 이제 이 파타고니아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23년도 뭐 말일 거예요. 이번 슈나드 회장이 가족과 협의를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 전체를 환경단체에 기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대단하지만 그 자녀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그거가 바로 진정성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이시고요. 그분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거를 모두 교육단체,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셨죠. 그리고 최근에 서거하신 우리 박정규 회장님도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다 이 의사주조합에다 기부를 하셔서 사내복지금. 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이제 그 박정규 회장님의 사례를 조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냥 참고로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은 오늘 그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